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FOMC에서 꼭 주목해봐야 할 내용과 또 새벽마다 코인이 떨어졌던 이유도 함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미국 시간으로 12월 10일이니까 한국 시간으로는 11일 목요일 새벽 4시에 FOMC 회의 아마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FOMC에서 지금 금리 인하를 해봤자 거의 본전인 상황, 이미 선반영이 돼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뉴스가 쏟아지고 있는데 빅 이벤트다. 그래서 금리 결정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기사가 굉장히 많이 눈에 보입니다. 혹자는 금리 인하는 당연한 거고 이제 비둘기적으로 하느냐 매파적으로 금리 인하를 하느냐 연설에 달려 있다. 이런 분도 계시고요. 내년 전망이 너무 중요하다. 점도표를 어떻게 찍는지 보자. 지금 컨센서스는 내년에 한 두 번 정도 금리 인하할 것이다. 적으면 한 번 정도 요 정도인 것 같아요. 물론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긴 하겠지만 저는 더 중요한 게 있다 생각이 들고요. 근데 미국 상황의 힌트를 얻기 위해서 는 일단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하는지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도 별로 안 좋았고 미국의 국채 금리도 심지어 올라가는 상황이 벌어졌었는데요. 그 이유가 있었네요. 독일의 그러니까 유럽 중앙은행의 실세 이사 중에 한 분이 독일의 여자 이사님이 한 분 계신데요. 이분이 금리 인상해야 될지도 모른다. 인상을 하더라도 나는 편안하게 받아들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독일의 국채 금리가 2년물, 10년물 전부 다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근데 조금 이상하죠. 독일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돈을 뿌릴 대로 어마어마하게 뿌렸어요.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들은요. 근데 돈은 뿌리면서 또 금리 인하 카드까지 이미 다 썼습니다. 유럽의 현재 금리가요, 2.15%. 사실상 더 이상 내릴 폭이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죠. 그리고 일본은 지금 0.5%입니다. 근데 이것도 지금 높다고 엔케리 청산이 또 나오네 마네 하면서 12월 또 19일인가요? 그 일본 금리 결정도 봐야겠지만, 그러니까 이들은 돈도 뿌릴 대로 뿌리고 금리 인하 카드까지 다 써버린 두 개의 정책 카드를 다 써버렸습니다.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뭐다? 이제는 금리 인상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카드를 다 써서 막다른 상황에 몰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둘 다 금리를 지금 올리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한국 상황도 사실은 크게 다르진 않은데요. 그나마 이런 카드를 썼네요. 보셨겠지만 3년 만에 한국의 국채를 1.5조를 단순 매입했다라고 하는데요. 왜 단순 매입을 했을까? 시장 금리를 안정을 시킬까? 지금 국채 금리가 다들 올라가서 난리거든요. 금리 인하를 못하니까 한국은요, 현재 기준금리가 2.5%입니다. 유럽의 것과도 큰 차이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4%에 비해서는 지금 워낙 금리를 다 낮추면서 온갖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카드를 다 쓰니까 그나마 남은 게 이제 양적 완화 비슷한 유동성 공급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미국 입장에서 보면요. 지금 다른 나라들은 이미 카드를 쓸 대로 써서 쩔쩔매는데 반해서 미국은 여전히 금리도 상대적으로 높네요. 기준금리가 현재 4%거든요. 그리고 유동성 오히려 긴축을 하고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12월 들어서 이제야 긴축을 멈췄다. 그러니까 두 가지 카드를 미국 입장에서는 동시에 쓸 수 있으니까 다른 나라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이 운신의 폭이 넓을 수 있다는 거, 요게 이제 핵심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FOMC 연설은 사실상 파월이 힘이 쓸 때 마지막 연설이지 않을까. 왜냐면 이제 내년 초가 되면 새로운 연준 의장 후보가 발표가 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거의 연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주목할 부분은 유동성의 전환 여부. 이게 저는 정말 핵심이다. 어제 UBS라는 스위스의 IB에서 월간 한 400억 달러 정도를 연준에서 국채를 매입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요. 그게 UBS만의 의견이 아니라요. 전체 월가의 의견이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자료를 가져와 봤는데요. 이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만든 건데, 아직은 페드 연준 입장에서 아무 말도 한 게 없습니다. 단지 예상일 뿐이에요. 근데 페드는 기대된다. 엄청나게 많은 의미 있는 사이즈의 국채를 26년도에 살 것이다.
이게 월가의 기본 컨센서스라는 겁니다. 아직 제롬 파월은 단 한마디도 하진 않았는데 너네는 어쩔 수 없이 국채를 많이 사야 될 거야. 이구동성으로 지금 외치고 있다는 거겠죠. 자, 이 차트가 뭘 나타내냐면요. 26년 1월, 2월, 3월에서 26년도에 국채 연준의 매입량을 나타냅니다. 근데 이 진한 파란색은요. 기본적으로 관리하는 부분, 요 정도는 사야 될 거야. 요게 연간 한 20빌리언 달러 정도가 되네요. 이거는 그냥 기본입니다. 세팅. 무조건 사. 그리고 이 하늘색 주택담보증권, 주택저당증권으로 국채를 사야 될 거야. 이 하늘색 부분도 이제 기본 세팅이에요. 요 정도는 뭐 정말 죽었다 깨어나도 연준은 무조건 사야 된다고, 그것도 매월 사야 된다고 지금 컨센서스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주황색 부분이 부족분을 보충하는, 그러니까 리필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얼마나 심각하면 이제 상반기에 이게 집중이 돼 있죠. 물이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요 정도는 반드시 넣어야 된다. 상반기에 집중이 돼 있다. 그래서 이 뭐 청록색은요, 월별 연준의 이 국채 매입 현황이 뭐 요 정도로 내년 상반기에는 굉장히 많이 사다가 후반기로 갈수록 좀 꺾일 것이다. 이게 이제 예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정리를 해보면 26년도 상반기에는 매월 한 600억 달러 정도, 여기 보이시죠? 600억 달러 정도 연준이 국채를 살 것이다. 그러니까 어제 연준의 아니 UBS에 400억 달러 산다는 것보다 훨씬 높은 금액이네요. 근데 하반기로 가면 이제 그 리필이 빠지면서 한 월 350억 달러 정도, 그래서 연간 못해도 한 5,700억 달러 정도는 사야 될 걸 이렇게 월가에서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누가 주장을 하고 있느냐? 굉장히 많아요. 그냥 월가 모두가 예상을 하고 있다 보시면 돼요. 단지 얼마를 살 것이냐 다 차이가 있을 뿐이겠죠. JP모건에서는 한 300에서 400억 불 정도는 매월 사야 될 거야. 골드만삭스는 400에서 500억 불.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가장 많이 부르고 있고요. 바클레이즈는 한 350억에서 450억 달러 정도. 이유도 다 뭐 탄탄합니다. QT 종료 이후 상당 기간 단기 국채를 매입해야 될 걸 금리 인하랑은 별도다. 그리고 지금은 영레포 다 소진했잖아. 너네 어쩔 수 없을 거야. 그리고 장기 국채 비중을 줄이고 단기 비중을 늘려야 되는 재조정을 해야 될 거야. 근데 사실 단기를 이미 많이 늘린 상태에서 유지를 했는데 그거 지금 더 늘려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단기물을 통한 유동성 공급이 가장 효율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연준은 단기를 사야 될 거야. 그러니까 사실 연준 제롬 파월 입장에서는요. 한마디도 하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이미 정해졌다는 듯이 사람들이 답을 내놓으니까 약간은 당황스럽고 뭐 기분이 나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월가의 귀신들이지 않을까요? 이분들은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파월 의장님, 힘 있을 때 이거 얘기하실래요? 아니면 힘 없을 때 나중에 얘기하실래요? 뭐 답은 정해졌고 의장님이 판단하세요. 제가 볼 땐 이런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FOMC 회의 때 이 유동성의 전환 여부, 나아가서 얼만큼 연준이 뭐 매입을 할 것인지, 뭐 양적 완화라고는 안 하겠지만 그게 이제 좀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요거는 참고 사항이긴 한데요. 최근에 장이 정말 제가 봐도 재미가 없고 할 말도 없고 해서 오랜만에 좀 재밌는 그래도 얘기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안 그래도 힘든데 좀 오르려고 하면 떨어지고 오르려고 하면 떨어지고, 그러니까 상처가 나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 코인들이 자꾸 오르려고 하면 소금을 계속 뿌리는 하이에나들이 있어서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어제도 보여드렸지만요. 이 파란색 글로벌 M2. 사실 아까 보여드렸지만 일본이나 독일이나 뭐 수많은 뭐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돈을 어마어마하게 뿌렸습니다. 이건 글로벌 M2예요. 미국도 포함은 돼 있지만. 그래서 이미 12월까지는 많이 증가가 되다가 이제 내년 한 3월 걸까지 글로벌 M2가 업데이트가 된 것 같은데요. 약간 횡보하는 모습이 보이죠. 그러니까 미국을 제외한 거의 모든 국가가 돈을 엄청 찍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올해 관세 때문에 엄청 힘들었거든요. 안 그래도 힘든 상황에서. 그래서 내년 한 3월까지는 오히려 글로벌 M2는 약간 이렇게 쉬어가는 모양새인 것도 참고를 해주시고, 근데 아무리 그래도 이게 뭐 늦어도 6개월 내에 따라간다고 하는데 따라가는 건 웬걸 너무 많이 떨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거는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예상을 못했을 것이다. 이 장난이 정말 너무 심한 게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너무 심했다.
어, 그래서 10월 10일에 대규모 청산이 있던 이후로 뭔가 조금만 회복하려고 하면 찍어 누르기가 반복되는 굉장히 힘든 상황. 아마 다들 공감을 하실 겁니다. 근데요, 결국 그 범인이 밝혀졌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꼬리가 길면 밟히죠. 이걸 뭐 한두 번 한 게 아니거든요. 한국 시간으로 새벽마다 찍어 눌렀던 거 혹시 기억나실까요? 저도 이런 기사를 한 1, 2주 전에 소개를 해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비트코인의 11월 매도세가 엄청나게 거셌는데 왜 미국 장만 열면 이렇게 떨어질까? 이거 뭐 모두가 궁금했던 아마 얘기일 거예요. 그래서 이때 당시 기사도 11월 말이었는데 비트코인이 한 30% 떨어졌을 때, 이 떨어지는 하락 시간을 분석해 보니까 대부분이 미국 거래 시간이더라. 아시아나 유럽 시간에 장 열면요. 비교적 안정적이거나 소폭 하락세.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회복을 해놓으면 미국 장 열리면 훅 떨어지고 다시 회복해 놓으면 훅 떨어지고 그래서 뭐 그때 당시에는 뭐 미국의 기술지와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 그래서 비트 뭐 담보로 맡긴 사람들이 뭐 주식 이제 너무 떨어지니까 뭐 기술주도 같이 팔았었고 뭐 레버리지도 많아서 뭐 동조화가 됐다 뭐 이런 얘기를 뭐 한 적도 있었는데요. 좀 더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났어요. 물론 많은 이제 분석가들의 얘기니까 뭐 하나의 카더라로 들을 수는 있겠지만 조금 정황이 세부적으로 나와서 소개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은 왜 미국 장만 열면 떨어지느냐? 특히 한 오전 10시 전후로 해서 야, 이거 너무 궁금하다. 그래서 미국 시장이 개장만 하면요. 그냥 20분 만에 그동안 16시간 동안 올렸던 상승분을 싸그리 다 없애버리더라. 뭐 올리면 급락, 올리면 급락. 순식간이죠. 20분 만에. 근데 이게 11월 초부터 계속 반복되는 트렌드였다. 그리고 11월만 그런 게 아니고요. 2분기도 그랬고 올해 3분기에도 같은 일이 일어났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지적해 왔고 범인이 누구였다? 제인 스트리트가 가장 유력한 인물이라고 생각을 한다. 뭐 여러 이제 하이에나가 있는데 처음부터 주도했던 인물, 기관이 제인 스트리트가 아닐까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일단 그 상황을 보자면, 이게 비트코인의 이제 뭐 차트인데요. 항상 이게 반복이 됐다. 미국 시간으로 한 10시 전후로 하면 제인 스트리트의 시간이 온 겁니다. 그냥 항상 뭐 우리 한국 시간으로 새벽에 이렇게 오르다가 미국 시간으로 이제 아침이 되면 굿모닝 하면서 떨어지고 그러다가 또 오르다가 또 10시 되면 떨어지고 이게 또 1년간 통계에서도 드러나요. 이게 비트코인의 1년간 평균적으로 어떤 시간에 오르고 떨어졌는지 UTC 시간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게 세계 표준시입니다. 즉 영국 런던을 기준으로 우리 0시로 기록을 하잖아요. 근데 UTC 기준으로 여기 15시에서 17시가 이때가 이제 주로 떨어지는데 이게 공교롭게도 미국 시간으로 환산을 하면 9시에서 한 12시 사이, 즉 장이 열고 오전 시간입니다. 평균적으로 그냥 이때 항상 떨어지더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질문이 생기죠. 제인 스트리트가 도대체 누구냐? 나는 잘 모르겠다. 실제로 잘 드러난 기관이 아닙니다. 그리고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월가 최고의 퀀트, 뭐 초단타, 마켓 메이커, 트레이딩의 정말 최강자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들이요, 굉장히 특이합니다. 근데 왜 나는 몰랐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세계 최대 ETF 마켓 메이커 중에 하나다. ETF뿐만이 아니고요. 그냥 모든 트레이딩에 다 관여가 돼 있다. 특히 ETF 기준으로는 블랙락 뱅가드가 ETF의 뭐 거의 최고봉들이잖아요. 이 유동성의 대부분을 사실상 제인 스트리트가 돌리고 있다. 어마어마한 분들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근데 왜 사람들이 잘 모르느냐? 여기 나와 있죠. 사생활 보안 조용한 문화, 홍보나 마케팅이요. 정말 일도 없습니다. 인터뷰 자체도 거의 없고, 이 제인 스트리트 출신으로 유명한 사람들도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분들의 성향이 그래요. 조용하게, 정확하게 그냥 돈만 열심히 버세요. 그럼 이들이 누구냐? 여기 나와 있죠. 수학의 한마디로 미친 사람들, 뭐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에서 메달을 따신 분들 위주로 뭐 수학, 물리 뭐 이쪽 출신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수학 천재들이 퀀트 트레이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직원이 2,000명도 안 되는데 연 매출은 무려 10조 원을 이 초단타로 번다.
그러니까 직원 한 명당 생산성이요. 월가에서도 완전히 탑 클래스다. 근데 이들이 뭐 어디 시장을 가려가면서 뛰어든다? 그런 거 없습니다. 뭐 암호화폐 ETF든 유동성이 낮든 높든 변동성이 크든 무조건 들어간다. 하이 리스크에서도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어마어마한 수익을 거두는, 그러니까 뭐 상어 중에 상어다. 하이에나 중에 하이에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그 중에서 그나마 유명한 분, 여기 출신 누가 있을까요? 샘 뱅크먼 프리드라고 FTX 거래소의 창업자, 지금은 감옥에 갇혀 있는데요. 이분이 뭐 첫 직장이 제인 스트리트였습니다. 이분도 뭐 수학 정말 천재 중에 하나로 알고 있거든요. 굉장히 조용한 성격에. 그래서 이분 정도가 이제 얼굴을 알린 사람들이고 대부분은 아무도 모른다. 근데 실력은 어마어마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아까 여기 나왔잖아요. 초단타 트레이딩. 몇 분이면 됩니다. 아까 뭐 20분이면 16시간 올려놨던 거 다 그냥 쏟아내게 할 만큼 뭐 총알도 많고요. 뭐 실력도 있고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초단타 매매, 뭐 사고 팔고도 할 것이고 뭐 콜옵션, 풋옵션 뭘 선물 쓰는 건 기본이겠죠. 그걸로 지금까지 계속 떼돈을 벌고 있더라. 이런 사람들 때문에 오르려고 하면 떨어지고 발목을 잡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버느냐? 굉장히 간단하다. 개장 시에 비트코인을 매도한다. 아까 9시에서 뭐 10시 사이에 굉장히 팔았죠. 그래서 가격을 유동성 주머니로 밀어 넣는다. 엄청 떨어뜨린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더 낮게 다시 산다. 물론 사고 팔고 하면서 뭐 롱, 숏의 옵션 뭐 엄청나게 쓰겠죠. 레버리지를 쓰면서. 그래서 이거를 매일 반복한다. 근데 이게 지금 몇 달 됐다고요? 2분기에도 썼고 3분기에도 썼고 현재도 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재미를 보고 있으니까 이 제인 스트리트를 보고 수많은 하이에나들이 따라 할 것이고요. 우리 같은 사람들까지 알 정도로 유명해졌으니까 이걸로 정말 얼마나 재미를 많이 봤다는 겁니까? 그래서 그들은 이미 수십억 달러는 축적을 했고요. 또 제인 스트리트는 블랙락의 IBIT ETF를 통해서 25억 달러의 상당을 보유하고 있다. 이게 뭐 매집이라고 보긴 어렵겠죠. 왜냐하면 워낙 초단타를 즐겨 하니까. 그러나 초단타를 하기 위한 총알로서 지금 블랙락의 비트코인 ETF를 쓰고 있다. 제인 스트리트의 다섯 번째로 큰 포지션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죠. 그래서 굉장히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는 범인 중에 하나가 밝혀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비트코인으로만 했을까요? 3분기 말 기준으로 볼 때, 현재는 모릅니다. 뭐 13F 이런 게 나오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 근데 3분기 13F 공시 기준으로는 이더리움으로도 굉장히 큰 재미를 보고 있구나. 여기 보시면 이 3분기 말 기준 iShares 이더리움 ETF 뭐 이렇게 초단타를 치는데 굳이 스테이킹 붙은 거 살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이더리움 ETF를 가지고 이제 뭐 3분기 말 기준이긴 한데요. 일단 가장 많이 산 홀더 1위는 골드만삭스, 그리고 2위가 밀레니엄 매니지먼트, 뭐 헤지펀드 중에 굉장히 유명한 큰 곳입니다. 그리고 3위가 제인 스트리트. 여기 보시면 뭐 1위, 2위, 3위가 있고요. 여기 옵트라고 해서 Y라고 써 있는 게 있죠. 이게 옵션을 쓰느냐 안 쓰느냐로 보시면 됩니다. 옵션을 쓴다. 그러니까 뭐 콜 옵션, 풋 옵션, 뭐 롱숏 이런 현란한 플레이로 지금 뭐 이더리움을 가지고도 꽤나 재미를 보고 있다. 근데 3분기 기준으로도 이더리움 총알, 비트코인 총알 굉장히 많이 빵빵하게 채워놓고 롱숏 플레이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비트뿐만 아니라 이더리움으로도 적지 않은 재미를 보고 있구나.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10월 10일자로 뭐 마켓메이커의 3분의 1이 퇴출되는 정도의 어마어마한 청산과 파산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는데 그 상처를 지금까지도 계속 하이에나들이 물고 뜯고 하니까 이게 안 그래도 유동성이 지금 조금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힘들어지고 있다. 이분들이 결국은 대출을 받아야만 돌아오는 거잖아요. 이분들은 보통 빌려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에 몰리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뭐 배워야 할 점이 있다면 첫 번째로 이들과 단타를 치면 될까요? 안 될까요? 큰일 납니다. 단타는 물론이고요. 롱숏은 당연하고, 그러니까 내가 타이밍을 재서, 뭐 내가 어떤 시간에는 내가 뭐 기필코 빠져나와야 돼. 이들을 이겨야 돼.
이게 쉽지 않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월가의 한복판에 우리 비트와 이더가 지금 들어간 거거든요. 쉽지 않다, 단타는. 그리고 두 번째, 그럼에도 저는 이 와중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월가의 주류 자산으로 인정을 받고 있구나. 뭘 보면 알 수 있냐면요. 지금 최근에 반복돼서 벌어지는 패턴이 있거든요.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CFTC에서요. 이제 이 세상에 미국에 있는 모든 파생 상품의 담보, 그러니까 파생 상품 롱숏치는 증거금 담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담보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최근에 시험 삼아 지금 3개월 기간 잡고 시험 삼아 담보로 쳐줄게. 지금 첫 공식 정책을 발효를 하고 있습니다. 크립토 뭐 스프린트의 정책의 일환이긴 한데요. 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식으로 제인 스트리트든 뭐 이 헤지 펀드들이 워낙 이 뭐랄까요? 이 자기 마음대로 막 롱숏을 치고 엉망을 만들어 놓으니까요. 일단 본인의 관할 내로 들어와야 죄도권으로 들어와야 아니 그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공시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규제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비트 이더를 지금 담보로 정식 그러니까 모든 상품 파생 상품의 담보로 지금 인정을 해주고 있다. 그리고 이미 JP 모건은 뭐 코인 그렇게 공격을 하지만 비트 이더는 담보대출 이미 지금 시작을 하고 있겠죠. 그리고 찰스 슈왑도 사실 뭐 그 미국의 증권사 대표하는 주식 위주의 이제 플랫폼이지만 비트 이더까지는 매수를 할 수 있게 26년부터 바꾼다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비트에서 이더까지는 제가 볼 때는 월가의 이제 주류 자산으로는 어느 정도 인정이 됐다. 막 크게 올라가진 않겠지만 그래도 사라지진 않을 자산, 안정적인 자산으로는 인정을 받고 있구나. 저는 이 두 가지를 좀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을 맺어 보면요. 미국의 유동성이 올라갈 때까지, 그리고 명확성이 올라갈 때까지, 대표적인 법안이 클래리티 법안인데요. 아마도 뭐 올해까지는 좀 어렵겠지만 내년 뭐 이제 상반기, 1분기나 2분기에는 통과가 되지 않을까. 이게 통과가 돼야 이 지금 이 정말 하이에나들 이런 플레이어들을 감독할 수 있는 기관이 SEC냐, CFTC냐, 어디까지 허용할 것이냐 이게 드러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다리면서 모아 가셔야 할 시간이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월가랑 단타로 싸워서는 당연히 이길 수도 없을 뿐더러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기에 이길 가능성은 더더욱 희박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타이밍까지 기다릴 줄 아는 포트폴리오와 여유를 좀 갖춰가시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